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보스턴 교살자는 오랜만에 보는 범죄영화 스릴러 수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1960년대 보스턴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야말로 연쇄살인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보스턴 교살자라고 지칭되는 악명 높은 사건에 대한 스릴러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야말로 전공법으로 영화에 다가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에 등장하는 두 명의 굉장히 사명감이 투철한 그런 여성 저널리스트가 그 연쇄살인범의 흔적을 쫓아서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그런 내용들을 영화가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 그 중에서도 주인공인 이 로레타가 따라가는 그 선에 따라서 관객은 정확하게 그녀가 아는 만큼만 정보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무척이나 흥미로운데요. 정보량을 다루고 있는 영화의 어떤 특성 때문에 사실상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의 마음속으로 깊숙하게 이입해서 사건의 핵심 속으로 안개를 마치 조금씩 더듬어가듯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의 보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건의 실체를 향해서 그야말로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화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보법의 보폭은 생각보다 상당히 빠름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도 주변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맥을 짚어가는 방식의 전곡법의 화술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를 만들다 보면 감독이나 각본가가 애초에 원했던 어떤 거대한 구상이 있을 것이고요. 최종 단계에서 나오게 된 그 영화사에서 반드시 오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보스턴 교살자는 그 감독이자 또 각본가이기도 한 맷 러스킨이 애초에 생각했던 그런 비전을 거의 그대로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교해 보이고 섬세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962년부터 65년까지 3년 정도 무려 13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교살의 형태로 살해당했던 악명 높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 사건은 그 사건 자체로도 유명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 영화 중에 걸작 중에 걸작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에 굉장히 큰 영감을 준 작품으로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작품을 나란히 보신다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서 연쇄살인범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경찰이나 아니면 기자의 시각에서 그것을 추적하는 방식의 플롯을 갖고 있죠. 근데 용의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용의자들이 차례대로 교차하게 되고 그러면서 난맥상을 짚어가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범인이 누구인가, 그 범인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떻게 진실을 파헤칠 것인가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파헤치는 과정 속에서 범인 한 명이 아니라 당대의 어떤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그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사회 드라마로서의 어떤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두 작품이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걸작이 있죠. 구로사와 기요시의 큐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영화는 물론 범죄극이면서 호러 영화이기도 하지만 구로사와 기요시 자체가 이 보스턴 교살자 사건에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다라는 것을 당시에 이 작품을 만들 때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영화가 범죄극이면서 사회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사건만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사건을 파헤치는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가 영화에서 무척이나 흥미롭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캐릭터 스터디를 제대로 수행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키라 나이틀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마치 불도저처럼 영화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자세로 그야말로 이 이야기에 딱 맞는 그런 톤 앤 매너로 연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크리스 쿠퍼 같은 굉장히 오랜 세월 연기했던 관록의 연기자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버디 무비 형태로 영화 속에서 키라 나이틀리와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되는 캐리 쿤 같은 배우들의 협업 때문에 이 영화의 연기들은 굉장히 좋은 앙상블을 이루면서 이야기 속에 깊숙하게 우리 관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 신문사이기도 하죠. 레코드 아메리칸이라는 신문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로레타라는 기자가 주인공인데요. 로레타는 영화 속에서 무척이나 흥미롭게도 일종의 이중적인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영화에서 무척 중요한 그런 착점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여성 기자로서 본인 스스로가 이 사건을 맡아서
파헤치기 위해서 일단 신문사 내부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기자는 생활부 소속이고 당대는 여성 기자들이 사건 기자로서 활약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시대의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국장부터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국장에게 다가가서 최근에 있었던 보스턴에서 일어난 3가지 살인사건사에서의 공통점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추적하는 기사를 쓰고 싶다라고 말할 때 극중에서 국장은 무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로레타가 던지죠. 그것은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경험을 쌓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말을 이기지 못한 국장이 마지못해서 그런 사건을 취재할 수 있도록 이 기자에게 허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그녀는 물러서지 않는 태도로 이 사건들을 온몸으로 뛰어들어서 시대의 한계와 이 사건의 난맥상 속으로 뛰어들어서 취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가 장르적으로 본다면 범죄 영화이면서 버디무비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사건들을 취재할 때 기자들은 흔히 팀을 이루게 되죠. 근데 로레타와 팀을 이루게 되는 사람도 역시 극중에서 여성 기자이기도 하고 실제 실화가 그렇기도 하죠. 바로 영화 속에서 진이라는 또 다른 기자가 함께 팀을 이뤄서 하게 되는데요. 이 진이라는 사람은 극중에서 약간 아웃사이더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시에 이제 언론 통폐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또 다른 언론사가 이 레코드 아메리칸이라는 회사 속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로부터 이전해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얼굴은 알지만 친분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이 두 사람을 붙여주게 되고 두 사람은 사실은 성격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의 어떤 환경까지 많은 점에서 대조가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두 사람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게 되죠. 로레타는 그야말로 성큼성큼 걷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진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걷는 것 같은 사람으로 영화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라는 측면에서는 로레타가 훨씬 더 뛰어나고 더군다나 이 사건의 성격에서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달려나가느라고 벽을 통과하느라고 본인 스스로가 보완하지 못하는 작은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소요소에서 또 진이 찔러줌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협업을 이루어서 마침내 이 모든 기사들을 제대로 완수하게 되는 과정들을 일종의 장르 영화적인 어법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게 관객들이 이 문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중의 어떤 전투를 수행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전투는 바로 가정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벌어진 일을 좀 전투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일 것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대의 맥락 속에서 만약에 이 사건들을 파헤치는 두 기자가 여자 기자가 아니고 남자 기자였다면 영화가 다루지 않았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집안 안에서의 아이들에 대한 양육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과 가정의 상황을 병행하는 부분에 관한 어떤 묘사일 텐데 60년대에는 시대적인 억압이 굉장히 큰 시대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당대에는 여성 기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그냥 영화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토스터기가 새로 나오면 제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일종의 사용 설명서 같은 기사만 쓸 수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이런 연쇄살인이라는 엄청난 일들을 벌이게 되니까 이 문제는 회사인 신문사 안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집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사실은 로레타의 남편은 특별히 아내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대라는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과 가정에서의 어떤 양육과 이 모든 것을 병행해 나가야 되는 이 모든 이중고를 겪는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 영화는 일종의 여성 드라마 혹은 직장 드라마로서도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로레타와 진의 버디무비처럼 영화가 진행된다고 했는데 이 영화에는 또 다른 협업 관계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짐이라는 또 다른 형사에 관한 부분일 텐데요. 사실은 기자가 사건들을 취재함에 있어서 형사에 대한 어떤 그 취재가 무척이나 중요하겠죠. 근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보스턴 경찰서는 이런 취재 방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여성 기자라는 이유로 굉장히 차별적인 그런 발언과 여러 가지 압박을 실제로 가하기도 하는데요. 그 속에서 짐이라는 형사는 로레타에 대해서 상당 부분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관계로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영화 속에 로레타뿐만 아니라 이 짐이라는 이 경찰조차도 자기의 조직인 경찰서 안에서 굉장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묘사가 무척이나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역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연쇄살인범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서와 경찰서 사이에서 협업이 거의 없는 방식으로 그야말로 서장이 고집불통의 불소통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경찰조차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구시대적인 규범과 태도 속에서 짐이라는 젊은 형사가
영화 속에서 60년대로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프로파일링까지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인이 누군지를 추적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경찰서 안에서 짐이라는 형사가 겪는 어떤 난맥상, 그리고 신문사 안에서 로레타라는 기자가 겪는 어떤 부조리, 이 모든 것들을 이 두 사람의 협업을 통해서 돌파해 나간다는 방식에서도 역시 좋은 시대극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진짜 흥미로운 것은 영화의 후반부입니다. 사실은 이제 연쇄살인범이 날뛰는 그런 영화, 범죄 스릴러를 저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이 영화는 그 점에 있어서 후반부에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듯한 굉장히 흥미로운 반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쇄살인범 영화에서 이 관객들이나 어떤 플롯의 시선은 결국 그 연쇄살인마가 누구인가, 그는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얼마나 섬뜩한가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는 진행되는데요. 이 영화는 범죄 스릴러에서 연쇄살인범을 다루면서도 다른 영화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리고 굉장히 광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 연쇄살인마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시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후반부의 반전은 장르적으로도 뛰어나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통찰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흥미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한테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어떤 대사 부분이 있었다면, 이 연쇄살인마가 날뛰고 있을 때 극중에 등장하는 한 여성이 가까스로 이 살인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지를 발휘해서. 그러니까 범인의 얼굴을 본 셈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범인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해 보였어요 라고 그 여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영화의 후반부가 되면 여러 명의 용의자 중에 한 명을 찾아가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로레타가 면회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이러저러한 얘기들 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그 추리를 빠져나가게 해서 이리저리 이야기들을 헷갈리게, 혼동되게 설명하고 있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로레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우연들이 다 겹친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그 용의자 중에 한 명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글쎄요, 제가 좀 흔해 보이는 얼굴인가 보죠 라고 말을 하죠. 사실은 이 이야기는 살인의 추억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사하고도 이어진다고 봅니다. 영화의 살인의 추억이 거의 끝부분에 가게 되면 범인을 보게 되는 어떤 아이가 있었죠. 그 아이한테 영화의 형사였던 전 송강호 씨가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니까 그냥 평범해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이 범인을 보았던 두 사람, 혹은 범인으로 지목된 또 다른 사람이 평범하다고 묘사되는 것이 영화에서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악이라는 것이 유달리 악하고 태어나기를 끔찍하게 태어나고 일종의 사이코패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소름 끼치게 무서운 어떤 한 존재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관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악은 평범하다. 악은 익명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악이 될 수 있고, 이런 악의 편재성은 사회에 도저히 깔려 있다. 이렇게 이 영화는 지적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주제의식이 매우 뚜렷한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어떤 그 사건의 전환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초반에 등장하는 4번의 연쇄살인은 전부 다 나이든 노 부인이 살해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 부인들은 전부 다 교살이 되었고요. 목이 졸려서 죽은 상태이고, 목에는 마치 선물을 하는 것 같은, 범인의 어떤 악취미를 보여주는 것 같은 매듭이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이 살인사건들은 전부 다 백주대낮에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5번째 살인사건부터는 모든 점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대상이 더 이상 나이든 여자가 아니라 젊은 여자다라는 설정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추적해 나가는 주인공인 로레타는 과연 왜 그럴까? 모든 것은 다 똑같은데 왜 대상자의 연령층이 달랐을까라는 미스터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미스터리가 풀리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 영화의 진정한 주제의식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것은 유달리 악하게 태어난 어떤 악인이 아니라 그런 악인의 얼굴을 방패 삼아서 작동하고 있는 사회의 무능이고 사회의 악의이고 악덕이다라는 것을 이 영화는 굉장히 선명한 어조로 마지막에 관객들에게 힘차게 이야기라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만든 영화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기능하지 않죠. 이 영화에는 사회 드라마의 면모가 있고요, 직장 드라마의 면모가 있고, 또 시대적인 한계를 돌파해내려는 어떤 문제의식까지 담고 있고, 무엇보다도 장르 영화로서도 재미를 제대로 갖춘 작품입니다. 보스턴 교살자 맷 러스킨의 영화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보스턴 교살자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women were strangled in Boston over the last 2 weeks. You don't have a story.
How many women have to die before it's a story? They just confirmed number 4. Never seen a police this tight-lipped about anything. Have you got any suspects? More than we can handle. If I don't call back in an hour, call the police. Loretta, there's more than one lunatic out there, and you're gonna get us both killed.